이번 라운드는 팬들이 관심 갖는 흥미진진한 큰 경기들이 있습니다. 토트넘과 관련있는 경기로 살펴보자면 한 경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6점으로 토트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맨유가 있는데요. 맨유는 이번 라운드에 에버턴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 2연패를 이어오던 맨유가 만약 이날 경기에서도 지게 된다면 5위 경쟁은 물론 테나 감독이 바로 경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버턴이 16위지만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데요. 바로 10명이나 되는 부상자들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3위였던 맨유가 올 시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테나 감독의 훈련 방식 때문이라고 팀의 스타가 폭로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영국 매체 더선은 실망스러운 맨유 스타는 험난한 시즌 속에 감독의 혹독한 훈련 방식이 부상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도했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또한 패배 이후 맨유 선수들 중에 일부가 테나의 러닝 요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부 선수들이 지난 시즌 맨유가 62경기를 치른 후 그 강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테나 체제에서 맨유는 이번 시즌 47번의 부상과 질병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경기 중 또 하나는 리버풀과 맨시티의 빅매치일 것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27라운드 전과 후에 우승 확률을 공개했는데 맨시티는 51.4%로 가장 높았고 리버풀은 35.6%로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3위는 아스날로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6점짜리 경기인 만큼 어느 팀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승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기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아스날이 가장 행복해하겠죠. 아스날은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하게 되는데 최근 화력이 너무 뜨거워서 승리가 무난해 보입니다. 맨시티, 리버풀이 비겨버리면 아스날이 1위로 올라서게 되죠. 네. 클롭과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거 분데스리가에서부터 이어졌던 결과로 보면 11승 8무 10패로 클롭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전적 또한 2승 1무 2패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가장 최근 맞대결도 맨시티 홈구장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죠. 최근 전적도 화려한데 리버풀은 모든 대회 통틀어서 치른 33경기에서 단 4패만 기록 중이고 맨시티는 최근 2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우위가 없죠. 네. 리버풀은 부상 선수도 많았는데 잘 버텨냈고 누네즈가 리버풀이 원했던 레벨로 올라와 버리면서 팀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에서도 수준 높은 멀티골로 원정에서도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기다 살라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까진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 불가입니다. 그리고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이 홈에서 풀럼을 상대하는데 황희찬은 회복까지 6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4월 중순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황희찬의 맹활약과 더불어 울버햄튼은 10위까지 올라서 있는데 7위와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유럽 대항전도 꿈이 아니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황희찬 복귀할 때까지 잘 버텨주길 바라겠습니다. 황희찬을 전폭 신뢰했던 오닐 감독이 재계약까지 하게 되면서 황희찬이 건강만 하다면 리그에서 꽃길을 걸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팬들이 가장 관심 가는 경기는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일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에게 5점 차로 뒤진 5위인데 실질적으로는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2점 차라고 본다면 이 경기가 6점짜리 경기인 만큼 4위 싸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느새 리그 득점 2위까지 올라와 버린 와킨스와 손흥민의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도 출전 중인데 하필 이 타이밍에 현지 기준 목요일 밤에 아약스와의 16강 1차전에서 네덜란드 원정을 떠났고 주전 멤버 거의 모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킨스, 틸레만스, 더글라스 루이스는 풀타임을 뛰었고 베일리는 30분 정도 출전했습니다. 원정에서 무실점이라는 절반의 성공으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은 현재까지 과정도 매우 비슷한데 득점이 아스톤 빌라가 2점 많고 실점도 아스톤 빌라가 2점 적습니다. 경기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매우 강한 만큼 토트넘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옵타는 근소하게나마 아스톤 빌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기 맞대결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지난해 11월 26일 토트넘 홈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했는데 당시 토트넘은 총체적 난국을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있긴 했지만
히샬리송도 수술로 이탈했고 본래 주전 미드필더 라인인 메디슨, 비수마, 사르가 모두 출전할 수 없었고 로메로, 반더벤도 출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멤버로 아스톤 빌라를 상대해야 했던 거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홈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로셀소가 먼저 득점하면서 앞서갔고 엔지 감독은 선수가 바뀌더라도 같은 전술을 그대로 입히면서 아스톤 빌라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면서 동점을 허용했었죠.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졌는데 데이비스가 달려들어오는 토레스를 놓치면서 헤딩골을 허용했고 후반 61분에는 2대1 패스의 수비가 또 무너지면서 아스톤 빌라의 핵심 공격수 와킨스에게 실점하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이례적으로 손흥민이 옵사이드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이 더 컸는데 기회가 올 때마다 모두 골을 넣었는데 간발의 차이들로 모두 옵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토트넘이 3연패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홈이긴 했지만 거의 1.5군으로도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매우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맞대결은 또 다른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후방이 더 견고해집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드필더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몸 상태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출전 의지를 드러냈다 보니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로 다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스트라이커로서는 본인보다 히샬리송이 더 낫다라고까지 했으니까 토트넘 베스트 11에 히샬리송을 넣어보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어필하고 싶은 건 최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는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손흥민의 박스한 움직임을 재조명하면서 극찬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손흥민이 수비수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라면서 영상을 게재했는데 바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였을 때였죠. 네. 볼 경합 및 헤딩 말고는 모든 부문에서 손흥민이 압도한다는 거. 네. 손흥민이 윙어를 하게 되면 베르너가 벤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도 존슨, 클루셉스키가 모두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를 뿐 충분히 가치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압박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전반기 대결에서는 이 압박을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베스트 11에서는 빌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맨시티도 무실점으로 이겼던 팀입니다. 그것도 슈팅 22개를 쏟아부었고 맨시티가 슈팅 전체 2개밖에 못해버린 희한한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꼴찌팀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뉴캐슬에게는 3실점 대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에게도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톤 빌라에는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프로가 아직까진 50% 몸 상태라고 해서 아스톤 빌라전에 출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엔지 감독 인터뷰 때 알 수 있겠죠. 네. 이 경기는 그냥 아주 잴 거 없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겨야 하고 이깁니다. 아니 이길 겁니다. 이겼습니다. 네. 손흥민도 혼란과 골차 좁혀야 해요. 네. 책임감 가집시다. 부담 팍팍.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